건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플랜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신체 건강도 우리가 만약 스트레스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를 못하면은 신체를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을 해도 건강해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신체적인 건강을 오히려 견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 고전에 나타난 행복의 문제에 대한 강의를 우리가 잘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 최인철 교수님의 AI 시대에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패널 토론자들을 모시고 오늘의 대주제인 지금 이게 플래카드를 보시는 것처럼 인간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관한 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사실은 이제 모아보면 행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청중석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님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을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패널 토론을 통해서 앞서 나온 이야기의 담론과 이야기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고 그러나 뜻깊게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청중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행복에 이르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는가? 자, 이거 어떤 이야기부터 나올지 아무래도 우리 김경인 교수님께 토론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인철 교수님 대리인 김경일입니다. 심리학에서 객관적이다라고 하면은 커먼하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요소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이야기, 뭐 다른 사회과학적인 이야기, 뭐 다른 뭐 심지어는 자연과학에서 객관적이다라고 할 때 그 객관이라는 표현이 심리학에서는 조금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뇌로 가야 되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다시 또 이 얘기를 환원시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심리학에서 뇌과학에서 기본적으로 뇌가 즐거워할 때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게 맛있는 거 먹을 때랑요.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할 때. 네. 사실 그거밖에 없고 하나 더 있는데 뇌에서 보상중추나 쾌감중추가 반응할 때는 이제 돈 받을 때. 네.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그런데 그것들을 행복의 객관적 기준으로 본다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서글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구적 행복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구적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목표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더 잘 버티는 메커니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도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객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인철 교수님이 말씀드렸던 또 넓은 관계적인 데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기 주관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한번 저는 넓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경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뇌의 반응이라든가 어떤 수치하고 계량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도구적인데 아마 머무를 것 같고 그거를 또 반응하는 방식이 또 그리고 그걸 곱씹고 또 그것을 숙고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높은 차원에서는 그 기준이
계속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엔요. 객관적 기준이라고 말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누구나 동의한다는 의미가 들어가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보편성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행복의 보편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르기아스 어법을 얘기하자면 객관적 기준은 없을 것 같다. 있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안다 해도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그 물러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상에 살고 있죠. 그 세상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인데 그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춰지는 양상은 서로 다르고 그 양상 자체, 우리에게 해석되고 우리에게 이해되는 세계 자체에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인식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객관적 인식 이런 것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결국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의 객관적 기준을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행복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 수만큼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더불어 살 수 있는 데서 합의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은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 주관적 기준을 그걸 지켜나가되 다른 사람의 기준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해치지 않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현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지만 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김영렬 교수님께서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셨고 또 대학에서 또 윤리교육과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대학에서 주로 이제 도덕교육, 시민교육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우리가 그 각자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 그래서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좀 도덕교육이나 이런 넓게는 그런 교육의 목표가 그런 각자가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돼야 되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옳은 삶, 그러니까 정의롭고 이제 뭔가 각자의 행복을 조금 제한할 수는 있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올바르고 규범적으로 이제 정의로운 것을 어떤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되냐, 이제 이런 규범적인 관점에서 좀 많은 그 자체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각자가 행복에 이르는 굉장히 방금 이제 김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것은 그 개인적인 행복이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관점에서 혹은 조금 더 이제 옳음의 관점에서 어떤 행복한 삶의 형태는 좀 제한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그 개인의 수많은 다른 삶의 모습을 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객관적 기준이든 규범적 기준이든 어떠한 기준에서 그런 개인의 다양한 본인이 주장하는 행복의 삶의 방식을 좀 제한하고 옳음의 기준에서 좀 이렇게 규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객관적 기준이 만약에 이제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누가 정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제한해야 되는지, 뭐 이런 좀 개인의 행복과 어떤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옳음의 기준 사이의 어떤 충돌 같은 문제가 좀 어떤 규범적인 관점에서 주로 많이 제시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우리 최승만 부사장님께 질문을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에 이제 집중을 하면 객관적 기준이 있는가,
없죠. 없죠. 예, 그래서 진리가 뭐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진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진리가 여러 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에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원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객관적 기준이 없으면 주관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주관적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실 때 뭐나 한 가지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쉬운 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쉬운 게 ABC 아닙니까? ABC. 그래서 객관적 기준이 없으면 주관적 기준은 뭐냐? 저의 하나의 사례. ABC를 이제 영어는 ABC인데 독일어는 이제 아베체 뭐 이렇게 하는데 A는 뭐냐면 ask. 질문을 내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행복을 증진시키는 주관적 기준의 하나가 이제 A, ask. 두 번째는 B. B는 이제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는 뭐 중국의 뭐 중용도 있고 또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도 내용을 보면 그 중용 얘기입니다. 중용 얘기. 그래서 A 했고 B 했고 C, 체는 change입니다. change.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는 김경일 교수님 뭐 안 바뀌는 게 많다고 하지만 많은 겁니다.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디 올린 글에 따르면 그 베네치아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별관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Changing place. 장소를 바꾸고 changing time. 시간을 바꾸고 어떻게 쓸지. 세 번째가 changing thoughts. 생각을 바꾸고 네 번째가 결론입니다. changing future. 미래가 바뀔 것이다. 장소와 시간과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주관적 기준이 있는데 저의 주관적 기준은 A, B, C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순서로 김종인 교수님께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말하기를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 자문 교수로서 활동하시고 특히 외부에 강연을 참 많이 다니시는데 이분은 객관적 기준이랄까 이것을 행복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레토릭을 전공하셨거든요. 저 역시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사실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저한테 행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몰랐습니다. 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너무 오글거리나요? 예, 역시 아까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면 지우고 하면서 왔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느끼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 어떤 사물을 보고 또 누군가를 보고 대상을 보고 떨리는 마음, 전율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갖는가,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대상을 보고 내가 그를 좋아하고 그를 호감을 갖고 그 호감과 좋음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이제 사랑으로 풀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조금 뭐 다른 거 하고 싶어도 그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저는 아까 레토릭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결국 행복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행복.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지금 개인적 행복, 우리들의 삶에 정말 우울하고 살기가 어려워, 젊은이들 헬조선이나 떠나고 싶어 이럴 때
길라잡이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면 안 돼. 네가 삶의 주인이란다. 이런 얘기하면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사회적 행복을 가지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소통 또한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 아리스토텔레스가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탁월성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갈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관계 맺기의 달인들이시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분들이 오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유희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소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섯 분의 패널 가운데 이제 제일 그 뒤에 요청을 드렸는데 잘 그 정리를 하고 또 김정인 교수님의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셔서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의 패널 가운데 이제 제일 그 뒤에 요청을 드렸는데 잘 그 정리를 하고 또 김정인 교수님의 의견을 잘 말씀해 주셔서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첫 번째보다도 조금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울 수가 있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행복과 쾌락은 서로 다른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패널분들께서 먼저 나서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과 쾌락은 서로 다른 것인가? 혹시 뭐 같은 점이 있나요? 의외로 중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심리학강에 가면 이제 왜냐면 쾌락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쯤 많이 배우나 봐요. 근데 이제 중학생들이 아니 행복이랑 쾌락이랑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쾌락은 뭔가 좀 건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데요. 이제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래 간직할 거라고 결정하지 않은 경험은 쾌락에 가까울 거고 네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려고 의미를 부여한 경험은 똑같은 거라도 그게 행복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심리학에서 내릴 수 있는 대답 중에는 그래도 조금 그게 별로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는 말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기억을 해야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하려면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의미를 부여해야만 이제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다시 옵니다. 참조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약간 공학스러운 표현을 들자면 재생산되죠. 그런데 이제 쾌락의 경험은 그 순간의 경험은 강렬한데 이걸 기억하고 의미를 담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찾는다라기보다는 다른 대상으로 가서 비슷한 강도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백종원 선생님한테 음식은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음식은 쾌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식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제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은 상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때려 먹는 스타일, 좀 속된 표현으로. 근데 음식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저한테 맛집 물어보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저한테는 음식이 조금 그렇게 큰 의미가 내지 않고 기억을 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 분한테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그게 대부분 음식이나 섹스냐 이런 것들이 쾌락으로 주로 많이 표시되는데 정말 기억하고 의미 부여하고 오랫동안 간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두 개도 평생 가져가는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김원 교수님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나요? 아까 김종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행복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정의가 있었죠. 그 행복과 쾌감의 문제도 저는 일단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행복을 쾌감에 초점을 맞춰서 정의를 하면은 쾌감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행복한 게 되고, 행복과 쾌감을 별개로 하는 정의를 택하게 되면 행복과 쾌감은 분리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철학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의 핵심을 쾌락으로 놓은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반면에 쾌락은 행복의 그 핵심적인 요소,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답변은 내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행복의 정의에서 쾌감이 어느 정도의 몫을 차지하게 둘 거냐의 문제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피쿠로스 스토아학파 얘기했는데 그쪽이 아마 행복하고 쾌감을 가장 많이 연결시켜서 논의했던 철학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어차피 몸을 갖고 사는 존재인데 이 몸에 어떤 결핍이 되면 고통스럽게 된다. 그 결핍을 메꿔줄 때 행복한 상태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결핍을 메꿀 때 생기는 느낌을 쾌감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쾌감이 있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그 반면에 이제 그 제논 같은 사람은, 그 스토아학파 같은 사람은 욕망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욕망을 충족시키면 충족시킬수록 욕망은 더 커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 쾌감의 약물에 중독되듯이 쾌락에 점점 물들어가고, 그러면서 욕망은 다스려지지 않고 계속 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쾌감을 눌러내고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평정을 유지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쾌감과 반대되는 게 그런 상태가 될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쾌감이라는 것을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로 둘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선생님하고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면서 행복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질문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것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그 질문의 깔린 전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을 발휘하는 영혼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될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나눠서 내가 어떤 일을 맡고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탁월성을 내고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 그게 나한테 성취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관계없이 그건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그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 그런 인간적 관계에서 인간의 탁월성, 인간으로서의 탁월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수로서의 탁월성이 있다면 그 목수가 인간으로서의 탁월성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옆에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여러 가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덕목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해냈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느끼냐 안 느끼냐에 상관없이.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나 행복해 하고 그 경우는 행복한 상태가 아닌데도 내가 몫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 욕망에서 주는 쾌감에 휩쓸려 가지고 나 행복해 이렇게 느끼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다. 이런 구분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구분도 결국은 뭐냐면 그 행복감을 주는 그것이 거의 쾌락하고 같이 맞물려 갈 텐데 쾌락을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로 두는 사람은 그게 행복한 거고 그 느낌 자체가 행복한 거고 그렇지 않고 좀 주지적이라고 그러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져서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내가 비록 희생하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상대에게 이만큼 해줬고 내가 내 일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일을 충실하게 완성도를 높여서 했으면 거기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보상이 따르든 안 따르든 그거에 관계없이 내가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면 그리고 성취감이란 말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성취한 상태에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면
그리고 그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행복과 쾌감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통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다. 요것과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한 순간 그 행복에 충실한 상태가 있고 그것이 충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수도 있는데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본질적이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렬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네, 저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쾌락이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에서 얼마만큼의 좀 몫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즉 굉장히 다양한 철학자들이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이나 뭐 아니면 윤리학에서도 공리주의처럼 이제 어떤 개인의 효용의 만족 상태를 그냥 행복으로 이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가 언제 내가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개인의 쾌락,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먹고 한 10시간씩 자고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이랬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의 어떤 그런 좀 좁은 의미에서의 쾌락이나 효용의 만족과는 관련이 없는데 좀 그런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그런 어떤 좀 교육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뭐 꼭 어떤 삶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에 이르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나 자체가 이제 논란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사회가 앞에 말씀드렸던 좀 전반적인 전자의 사람보다는 후자의 사람이 많을수록 좀 우리가 좀 보다 좀 정의롭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좀 합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 어쩔 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런 이타적이고 어떤 좀 타인을 위한 개인의 쾌락이 아닌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나 뭐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어떤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즉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되게 좀 재밌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BTS 모티베이션이라고 그 유명한 BTS가 아니라 이제 Beyond the Self 그러니까 자신을 넘어서서 갖는 동기를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동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런 BTS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이제 뭐 밀 같은 공리주의자는 우리가 뭔가 두 가지의 쾌락을 다 경험해 본 다음에 좀 더 내가 더 선호하는 것이 좀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극단적인 나의 어떤 육체적이고 뭐 말초적인 쾌락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좀 뭔가 그 남을 돕고 좀 내가 나 자신을 넘어서는 그 자신을 넘어서서 뭔가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느끼는 쾌락, 그걸 이제 쾌락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후자에서 더 큰 쾌락을 느낄 거고 그것이 뭔가 좀 쾌락과 구분되는 행복의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뭔가 그 뭐 쾌락에도 다양한 정의가 있고 쾌락과 행복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쾌락의 부분이 행복에 얼마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관계가 정의 내려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도 극단적인 개인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쾌락보다는 좀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좀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넣을 때 느끼는 행복이 조금 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행복의 모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행복과 쾌락이 가지고 있는 그 상관성에 대해서 우리 최 부사장님의 아주 또 창의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쾌락이냐 행복이냐, 사실은 뭐 학문적으로 연구까지 한다고 하니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미지화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봤어요. 행복은 뭔가 규정돼야 된다. 뭔가 좋은 거, 개인적으로 좋은 거, 사회적으로 좋은 거. 근데 쾌락에는 그런 의미 부여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 큰 거는 뭐냐? 이미지화 했을 때 우리가 부분 집합, 뭐 전체 집합 했을 때 이 행복은 작은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러면 큰 게 좋으냐, 작은 게 좋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일리학에서도 뭔가 큰 거 아니면 아주 작은 거는 나쁘다고 했어요. 쾌락이 지나치면 방탕이라고 했고, 우리 이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또 아주 모자라면 무감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혜로운 결정은 이제 절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제가 답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거는 이제 방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행복과 쾌락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도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제 한 3천 년간 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행복에 집중하지 말자. 행복을 좀 넘어서자. 늘 행복하신 우리 김정현 교수님 존경하지만 행복의 논의를 좀 기쁨으로 격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을 그리고 뭐 길게 짧을 때가 아니라 의미는 이제 찾으면 되는데 그걸 자주 느끼는 게 오랫동안 느낄 수 있으면 느끼는 걸 좋겠지만 그래서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심리학자 분은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이제 빈도다라는 이제 유명한 말을 했는데 공감 가는 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 논의에서 조금 내가 오늘 좋은 거, 그 좋은 게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혹은 관계에서도 좋은 거면 훨씬 더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행복에 집중하면 행복이 달아난대요. 근데 다른 뭔가에 집중한다면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행복은 우리의 삶이 아까 오이디푸스도 얘기했지만 좀 부조리한 면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고 견뎌내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 논의 되게 좋습니다. 2, 3천 년간 고대부터 얘기했던 행복 논의인데 조금 낮춰서 내가 좋은 거, 내 옆 사람이 좋은 거 이런 차원으로 낮춰서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최승만 부회장님께서 정리하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가족, 사회, 국가, 세계인데 이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네, 김영애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문적인 것보다 이제 생각하는 건데, 저희 뭐 도덕교육이나 도덕심리학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게 보통 아이들이 발달하는 게 이제 뭐 도덕적 추론이 발달하는 게 이제 성장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딜레마 상황을 두고 뭐 어머니가 아팠는데 아동한테 이때 우리가 이 약을 뭐 훔쳐야 되냐 아니면 뭐 그냥 약을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냐 이제 이런 딜레마 상황을 준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약을 당연히 훔쳐야죠라고 하는 거는 뭐 좀 낮은 단계고 그러니까 좀 관계에 의한 좀 도덕적인 추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면 이제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의 물건도 훔치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도덕 발달의 좀 상위고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좀 그런 발달 단계를 정의하는 게 이제 기존의 좀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떤 원리나 어떤 개인 자아적인 완전한 성장을 좀 가로막는 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뭐 애착,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내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뭐 충성심이나 애국심은 좀 그런 어떤 정의나 올바른 것으로 가는 거를 막는 편견? 좀 이런 어떤 좀 서구 중심적인 세계관에는 이제 우리가 관계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연 발생적인 공동체에 의해서 내 행복이 정해지거나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정해지는 게 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이제 저 자신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아, 과연 내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리고 내 남편이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항상 던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게 굉장히 좀 자아가 덜 발달된 거다. 그러니까 좀 뭔가 개인의 행복에 집중해야 되고, 네가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았고, 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발달 단계에서도 최종 단계 원리에 의한 거를 이제 지향해야 되듯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는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고 너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뭔가 네가 아직도 되게 좀 유아적인 부모와의 애착 단계를 좀 뛰어넘지 않은 거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최근에 젊은 학생들, 그러니까 20대, 10대에서 좀 더 많이 발견되는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공동체를 했을 때 사회, 국가까지 좀 나가기 전에 과연 우리가 그런 가족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좀 동일시하는 좀 전통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고방식이 꼭 과연 좀 잘못된 거고, 이게 좀 변화되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내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삶이 좀 더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나의 행복과 어떤 나의 가족의 행복을 이제 동일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가?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통적으로 개인이라든가 가족 안에서의 그 행복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큰 범주의 그 행복과 연결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논리 내지는 감성이 많이 좀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개인의 어떤 쾌락, 감정, 행복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련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교수님, 누구? 김정인 교수님?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거기에 막갖는 패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반성해 보고 있는데, 아마 더 아주 확실히 깊고 삶을 잘 살아낸 분이 왔으면 저 대신 좋겠다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인문학적 얘기하다 보니까 에피스테메 중심의, 그리고 어떤 함께 공동체 중심의, 플라톤적이고 서구적인 중심의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과학이나 학문적 영역인데 종교 쪽으로도 확장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 동양적 사상이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오늘은 좀 배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저 대신 그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한번 엮어보고 싶은데요. 행복은 서양 쪽은 되게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쪽, 이거 단선적이지 어렵지만 동양 쪽이나 종교 쪽은 좀 비워나가는 쪽이 아닌가. 채움과 비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인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덜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마이크 그만하라는.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의 아까 개인과 국가의 공동체 여러 얘기를 할 때, 저는 아까 스토아 얘기 나왔지만 중기 스토아의 그 파나이티오스 키케로의 데오피키스 음으론의 1권의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페르소나를 취하는데, 페르소나가 4가지 페르소나가 있다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개인, 사회, 공동체, 국가, 인류로 넘어가는데, 그 당시 생각에서 그 아이디어들이 그가 그 역할에서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자기 다움,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그런 얘기죠. 사람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 규모가 크던 적던 그 안에서 자기 노릇, 자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 바깥의 행복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부모 강연할 때 그 발달 심리학자 얘기들을 많이 들려드려요. 아이를 바보로 키우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을 부모가 하는 거다.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그럼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음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해야 될 고민은 뭐고 부모가 해야 될 고민은 뭐냐고. 사실은 지금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과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농담 섞인 얘기를 해드리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안 읽었다는 책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왜 끝까지 읽은 사람이 없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나오면 거기서 스톱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수많은 정의를 다 얘기하고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란 지금 이 순간의 정의가 무엇인지 매번 그때마다 기꺼이 고민하는 것. 네, 저는 이게 딱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 볼 때는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에 관한 관계는 그게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매번 그때마다 기꺼이 고민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고민을 매번 기꺼이 한 사람들이나 그 사회가 가질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직관 능력을 가진 개인과 사회가 이런 매번 그 고민을 기꺼이 했을 때 굉장히 새로워 보이는 어떤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래도 그 직관적으로 거기에 현명한 답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직관이 좀 더 커가면 철학이 있는 개인과 국가가 되지 않을까,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패널 토론자로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원 교수님께 이제 마지막 마이크 기회가 있는데 해주실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의 관계는 어떠냐? 긴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요. 우리 이제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오늘 행복에 대한 담론 이런 거 아주 잘 말씀을 들어서 행복이 비록 이제 주관적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한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행복이시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선 불행의 요소를 좀 최소화시키는 작업들을 먼저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중에 건강도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건강을 우리가 잃는다면 아무리 행복적인 성취감이나 요소가 있어도 그 순간에 다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심리학적으로 좀 풀어주십시오. 그걸 갖다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몇 분이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아까 객관적 기준이 있고 주관적 기준 이런 거 말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이 모두 다 각자의 행복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저희의 강의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행복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걸 듣는 시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에 대한 강박은 가질 필요가 없지만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 행복의 노력의 상당 부분은 어쩌면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행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행복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보다는 불행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수 있는가? 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는 여전히 더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삶을 더 역동시키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이제 불행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 노력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이걸 계속 노력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이 됐을까요?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예전에 우리 그 김경인 교수님 오셔서, 특강했을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버드대학교의 그 성인 발달 연구, 이게 이제 813명 성인 남녀 삶을 70년간 연구한 긴 그런 조사잖아요. 조지 베일런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결론을 하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 나아가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인문학 고전 100권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따져본다면 가령 패스트도 그렇고 어린 왕자도 그렇고 적과학도 그렇고 철학책 오디세이 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면서 고통과 불행과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우리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읽었던 이런 책들에 주는 고전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런 행복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행복의 어떤 질감을 만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회자로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패널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